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3월로 예정된 거리두기 개편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의료기관에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경증 환자 가운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에게 우선 투여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매주 1,35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고 약국에 보내는 물량도 2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7월 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거래 가격이 뉴욕과 런던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낙관론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경계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암 사망자 대부분은 암이 신체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전이 때문에 사망합니다. 소량의 혈액으로도 암이 전이되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이오 위클리에서 사이토딕스 선우요섭 대표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을 넘은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이 조금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절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3, 4월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고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하고 백신 접종과 새 학기를 시작하려면 국민이 참여 방역으로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가 계속되면 영업 제한 등 방역이 다시 강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휴 이후 확진 규모 증가세가 검사량이 는 것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3차 유행이 재확산하는 상황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사흘 평균 수도권 환자가 전체 국내 발생의 72.5%를 차지해 재확산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면서 다음 주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공개한 뒤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정부가 다시 고심에 빠졌습니다. 처음으로 연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밤 10시로 제한한 영업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상승 중이며 1월 초에 비해 32.6%가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2,700만 건으로 그전 주말보다 6.3%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3,300만 건으로 그전 주말보다 14.6%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저희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9시 운영 시간 제한을 10시로 완화시켰던 부분이라든지 단계의 조정 같은 부분들도 환자 추이에 따라서는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단계를 조정할 때 지금 재편 과정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여러 고민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재편하려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현재의 이 거리두기 단계 체계보다는 좀 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체계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보건당국의 마지막 품질 검정 단계인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8만 7천여 명분에 대해 국가 출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모두 국내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한 백신이며 식약처는 통상 2, 3개월 소요되는 국가 출하 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식약처는 무균 시험을 실시해 미생물 오염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바이러스 벡터 함량 시험 등으로 효과성을 측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은 곧 출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으며 오는 26일부터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의료기관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한시적인 조치로 일단 방역당국이 직접 레키로나주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무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치료제 투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된 범위가 기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환자,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또는 폐렴 동반 환자입니다.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약사에 신청하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모두 10%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WHO는 지난 14일까지 한 주간 집계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와 비교해 16% 감소한 270만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전주 대비 10% 줄어든 8만 1,00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신규 발생 감소율은 아프리카 20%, 서태평양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20%, 유럽 18%, 미주 16%, 동남아시아 13%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만 지중해 동부 지역, 중동 등지는 신규 발생이 7%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감염 확산세가 빠르게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역에 기록적인 추위와 겨울 폭풍이 닥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3,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달 2일 30만 282명에 비하면 거의 6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사망자 수도 989명에 그쳐 지난해 11월 29일 898명 이후 약 2달 반 만에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더 강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만큼 아직 긴장을 풀 때가 아니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 확대를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백신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사용 승인이 신청된 존슨앤존슨 백신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1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백신 업체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6일 매주 1,35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e're increasing the vaccine supply to 13.5 million doses per week that will go out to states. This is a 57% increase from the amount states received when the president was inaugurated. 백악관은 또 약국에 보내는 백신을 2배로 늘려 이번 주에 200만 회분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백신 판매 승인 신청을 신속히 처리해 백신 공급을 늘릴 예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조건부 판매 승인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MA는 이 백신에 대한 평가를 통상적인 일정보다 서두르게 했다면서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은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미 단계적 검토 진행 과정에서 존슨앤드존슨 백신에 대한 데이터를 일부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EMA는 설명했습니다. EMA가 백신에 대한 판매 승인 권고를 하면 EU 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되면 EU 내 승인된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앞서 EU 집행위는 EMA의 권고에 따라 미국 제약사 화이자 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모더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EU 내 조건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이 7월 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NN 방송 행사에 출연해 7월 말까지 6억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신이 취임했을 때 한심할 정도로 백신이 불충분한 상태였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활용 가능한 백신이 5천만 회분에 불과했다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수권법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의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백신을 주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이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셀프 검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현지 시간 16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3월 1일부터 전 국민이 무료로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에 의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학교나 아동보육시설에는 침이나 가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속검사를 도입할 예정인데 이 신속검사는 4달 중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시중에 충분히 보급된 만큼 각 자치단체에서 진단센터나 약국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하라고 슈판 장관은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2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이 모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위생검역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 이날 산하 국립바이러스 생명공학연구센터 벡토르 전문가들이 이같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벡토르 센터의 특별 연구 결과 러시아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와 에피박 코로나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스푸트니크 V와 에피박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로부터 채취한 혈정을 이용한 중화 반응에서 두 백신의 면역 효과가 검증됐다면서 백신 접종자들의 혈청 항체가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뿐 아니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효율적으로 중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에서도 남아공과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입국한 4명, 이달 입국한 1명이 각각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발견되긴 했지만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영국 입국자에 이어 남아공과 브라질발 입국자도 모두 실시간 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도 현재의 4-5배 수준인 5만여 곳으로 대폭 늘려 접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13억 인구의 인도에서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지금까지 약 9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등교 개학과 백신 접종을 앞두고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지 않을까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사 수 증가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 추세가 설 연휴 인구의 대이동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설 연휴 이동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어서 600명을 넘어섰는데요. 실제로 전날 457명 대비 한 164명 정도가 늘어난 거고 설 연휴 기간에 한 300명대였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가까이 늘었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오히려 설 연휴 기간 동안 300명대를 보였던 것이 진단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나온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어제 크게 확진자가 늘어난 대표적인 이유를 보면 순천향대 서울병원 그리고 충남 아산 보일러 제조 공장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떤 중규모의 집단 감염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사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설 연휴 이동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전파가 고향 방문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으로 확산된 경향성은 있습니다만 그 발생의 주요 원인은 설 연휴 이전에 발생했던 사례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전에 확산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지표 환자가 드러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까지는 설 연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다. 일단 만약에 설 연휴 이동의 여파가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길게는 다음 주까지는 상황을 봐야지만 실제로 설 연휴를 우리가 방역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이거의 어떤 확산의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남양주 한 산단 공장에서 한 곳에서만 오늘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규모도 오늘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증가한 확진자 규모를 나타낼 걸로 이렇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의 여파라고 보긴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급증을 한다면 3월 초나 4월쯤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3월 초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한 3, 4월 정도에 4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배경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설 연휴 여파는 아직까지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만일 설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3,400명 규모의 일일 확진자 규모,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 정점을 찍었던 3차 유행의 최고 정점보다는 크게 줄은 거는 맞습니다만 충분히 안정세를 보인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단계에서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향후 1, 2주 후에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변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이런 두 가지 이유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 적어도 3차 유행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어떤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볼 때 3, 4월 사이에 4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설 연휴에 여파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상황 여기다가 변이 바이러스 그 영향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 거리두기 방안이 오는 28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28일까지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동안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도 그렇고 비수도권도 그렇고 완화됐거든요. 여기에 그동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시설들이 운영 재개가 됐고 더군다나 운영 제한 시간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신규 확진자 규모를 크게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했던 그 보건당국의 입장은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경제적인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에서 그 방역 조치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거 중에 대표적인 게 5인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부분 그리고 임시 선별진료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률적인 강제 대신에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방향 부분은 이제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방향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역적인 측면만 고려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오는 26일 날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 길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는 한참 후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을 한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방향성이 적절하다기보다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실제로 작동을 시키려면 그 자율과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책임 부분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 부분이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지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더군다나 책임의 범위와 정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이 개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최근에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형평성 논란이 이 부분에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완책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책임을 좀 더 무겁게 묻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성인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는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논란의 핵심은 임상시험 단계에서 65세 이상의 대상자 비율이 10% 안쪽으로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비율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절대 수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600명 이상이 됩니다. 예. 근데 보통 코로나19 백신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개발부터 임상시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규모를 10,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근데 예. 일반적인 임상 3상 시험의 규모가 수백에서 수천 명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600명 이상이라는 수치만으로 보면 그렇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하는 그 조건부로 해서 65세 이상도 대상자로 포함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는 26일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작 시점은 더 당길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는 뭐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것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접종 시작 시점보다는 접종 속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외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처럼 접종 속도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접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획된 그 백신 물량이 정해진 기간에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언제 끝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신 효능 논란과 물량 확보 등 변수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애초 목표로 제시한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확보한 물량 중에 얀슨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임상 3상이 다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표면으로 드러난 상황은 아닌데 만일에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하는 그 백신 자체의 신뢰성이나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차치하고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한 7,900만 명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의 계획보다 2분기 공급 물량이 다소 늘어난 수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설 연휴 직후인데다 변이 바이러스 위험까지 커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투자 열풍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추가 상승을 낙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7년 폭락 사태를 거울 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뉴욕과 런던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170%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더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추가 상승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과거 급등락 때와 질적으로 다른 장세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기업과 개인이 쌍끌이로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15억 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게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이 앞으로 디지털 가상자산을 취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I think we're all obviously seeing a new wave of adoption, and it's great to see some of the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finally recommend something that they call the scam.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향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017년에도 급등한 뒤 곧바로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실체 없는 거품과 한탕을 노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기극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There's also no question about Bitcoin's volatility over time. My own recommendation to the individual investor that's investing a retirement account or something very serious is don't do it. 무엇보다 짧은 기간에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25일 특정금융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 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로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가 신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첨부 서류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위탁을 받아 심사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 통지하게 됩니다. 지난해 지폐 환수율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권종의 환수율은 40%에 그쳐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100.7%, 금융위기 때는 95.4%로 100% 가까이 환수율이 유지됐으나 지난해에는 두드러지게 낮았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5만 원권 등 고액권을 위주로 현금 수요가 많았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저금리로 화폐를 그냥 보유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환수율은 특정 기간의 발행액 대비 한은으로 돌아온 환수액의 비율입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영화를 패러디하거나 인기 가요의 가사를 바꿔 만든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홍보 수단이 적어지면서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적은 예산으로 정보 전달은 물론 재미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시설 들어갈 때 마스크 쓰는지 모르나? 영화 신세계의 명장면과 대사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연한 만큼 어색하고 어설프지만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깜짝 웃음을 선사합니다. 특히 대구의 방역 모범 사례와 관광 자원을 곳곳에 넣어뒀습니다. 재치 있는 표현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3주 만에 조회수가 8만 회를 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한 패러디 동영상입니다. 회식 자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내용으로 인기 트로트곡을 개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관짝 소년단으로 통하는 아프리카 상력군들을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코로나19를 관에 담아버렸다는 내용으로 경북 문경시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홍보가 어려워지면서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데다 홍보 효과까지 거두면서 지자체들의 SNS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평균 경영 실적이 반도체 기업을 제외하면 크게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시가총액 500대 기업 가운데 잠정 실적을 공개한 326개 기업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은 127조 631억 원으로 1년 새 0.6%, 7,839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대면 수요 증가로 큰 호황을 누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324개사의 영업이익은 86조 566억 원으로 10.2%, 9조 7,4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조 2,254억 원, SK하이닉스는 2조 2,999억 원 각각 급증했습니다. IT, 전기전자, 증권, 보험 등 11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19조 원 이상 증가했지만 지주와 조선, 기계 설비, 자동차, 부품, 철강을 포함한 11개 업종 영업이익은 18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주총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려는 상장사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 달 17일 주총 당일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사전에 안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LG그룹은 올해 13개 상장 계열사가 일제히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주총 소집 공고를 올린 주요 기업 가운데 전자투표제 도입을 밝힌 기업으로 삼성전기, 롯데지주, 롯데쇼핑,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지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정부가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더 강할 뿐만 아니라 치명률까지 예수 높을 수 있다고 영국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해외여행 규제에서 제외하자는 이른바 백신 여권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26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 정부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암은 부동의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의 질병인데요. 특히 암 사망의 90%는 전이암이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소량의 혈액에서 전이암의 주요 지표를 검출하는 기술을 보유한 사이토딕스의 선우요섭 대표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첫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은 그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이토딕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떤 의미인지 소개해 주시죠. 사이토딕스의 사이토는 그리스어로 세포를 의미하고요. DX는 다이그노시스의 줄임말로 진단을 의미합니다. 예. 사이토딕스는 세포를 이용해 진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포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의미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사이토딕스가. 그래서 이 암, 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질환이자 뭐 그런 건데 이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이게 조직 검사가 있고 네, 맞습니다. 액체 생체 검사, 액체 생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개가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조직 검사는 말 그대로 침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암 조직을 얻어 검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이 침습적인 방법에는 미세한 바늘을 이용한다든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조직을 얻게 됩니다. 갑상선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조직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침습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제 췌장암이나 폐암처럼 암 조직이 내장에 있는 경우에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조직을 얻게 됩니다. 이런 조직 검사들은 부작용과 위험이 따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액체 생검은 체열을 한 혈액에서 암을 진단하기 때문에 검체를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액체 생검이 기존의 이제 조직 검사와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방법이 더 편하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액체 생검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그 지표가 이 순양 종양 세포, 순양 종양 DNA 그리고 이게 종양률의 뭐 엑소점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다소 용어가 어려운데 어떤 건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생검은 혈액에서 암을
확인하기 위한 단서를 발견을 해서 이제 암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서에는 순환종양세포, 순환종양 DNA, 엑소좀이 있습니다. 순환종양세포는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가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혈류를 따라 이동하여 전이암을 일으키는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환종양 DNA는 이 암세포가 죽으면서 내놓는 DNA 조각들을 말하고요. 이 DNA에는 암의 유전적 변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암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양유래 엑소좀의 경우에는 세포가 생성하는 물질로서 이 안에는 단백질과 핵산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좀에는 이러한 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진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대상물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순환종양세포의 경우에는 어떤 암의 유전자 정보, 그다음에 단백질의 구조, 그다음에 종양 내 미세 환경이라든지 어떤 암세포를 이용한 약물 스크리닝 같은 다양한 정보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순환종양세포랑 DNA 그다음에 엑소좀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각각이 다 이제 바이오 마커가 될 수가 있다는 설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전이암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 예를 들면 사이토딕스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포커싱하고 있는 건 순환종양세포입니다. 사실 순환종양세포는 다른 순환종양 DNA나 엑소좀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혈액 내 극미량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높은 순도와 효율로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하기에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리만 할 수 있다면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보편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개인 맞춤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에게서 얻은 순환종양세포를 이용을 해서 약물 스크리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에 맞는 최적의 약물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mRNA 백신 개발이 가능합니다. 물론 좀 질병의 대상이 다르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이제 mRNA 백신인데요. 기존에 이런 mRNA 백신을 이용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암 백신 기술 개발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펩타이드 기반의 백신을 개발하였는데 이건 이제 효과가 낮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mRNA 기술을 이용한 암 백신 개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mRNA 백신의 어떤 효능과 어떤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자 정보 서열이 있어야지만 코로나 백신 생산이 가능한데요. 암 백신 또한 암 환자한테서 얻은 암의 유전자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암 백신을 개발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암 세포를 얻는 게 기존의 조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혈액에서 얻은 순환종양세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암 백신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맞춤 치료와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금 암 백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을 예로 들면은 백신을 하는 게 이제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맞아서 맞습니다. 이제 그 병을 예방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근데 암 백신이라는 건 좀 개념이 달라서 이게 예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백신을 말하는 건지 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암의 치료에 있어서 트렌드는 개인 맞춤형 치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암 연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세포주들, 기존에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한 세포주들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암을 대변한다든지 치료에 좀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얻은 암세포를 가지고 백신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존에 알려져 있는 유전 질환을 대상으로 해서 암 백신을 개발하게 하면 예방의 차원이 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는 암의 어떤 유전적 변이를 확인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암 백신을 개발하고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예방에 효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환종양 세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이 가능하다 개발이 거기까지 설명을 들었고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이 사이토딕스가 보유한 기술 중에서 이 네. 대용량 샘플 처리 기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액체 생검을 할 때 이 샘플을 이렇게 대용량으로 처리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어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적은 혈액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혈액 한 방울도 가능하지만 혈액 내에 있는 어떤 대상 물질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 순환종양세포는 혈액 내에 굉장히 극미량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1ml의 혈액에 백혈구라든지 적혈구 같은 혈구 세포들이 한 5억 개 정도 존재하는 반면에 순환종양세포는 수개에서 수십 개 정도 존재합니다. 물론 예. 말기암 환자에서는 수백 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기암 환자에서는 많은 순환종양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혈액을 처리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지만 조기 진단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일기 암이라든지 영상검사에서 암 조직이 확인되지 않은 조기 암의 경우 혈액 내에 순환종양세포가 극미량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혈액을 처리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순환종양세포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이토딕스는 최소 5ml에서 최대 30ml까지 처리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예. 물론 이 혈액 30ml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을 때 체열 튜브 3개 정도 뽑는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인 마지노선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체열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순환종양세포로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검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환종양세포의 손실이 실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자, 액체 생검과 관련한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순환 종양세포가 이제 전이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순환 종양 DNA 그리고 엑소좀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의 어떤 흔적이다.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액체 생검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이토딕스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대상물 중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환종양세포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 순환종양세포를 높은 순도와 효율로 분리를 하고 살아있는 상태의 배양을 통해서 약물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첫 번째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순환종양세포를 기반으로 한 액체 생검 기술을 임상적인 어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이제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임상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세계 암종을 대상으로 약 300개의 검체를 처리해서 임상적인 유효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확대해서 임상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사이토딕스의 강점은 협력 관계입니다. 사실 순환종양세포를 이용을 해서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희만의 기술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영역의 고도화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기술은 사실 그 기술 자체만으로도 독자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바이오 벤처 기업이 이 모든 것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바이오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취해서 어떤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게 저희 회사의 마지막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뭐 임상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3개 암종에 대해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더 추가할 거다 이제 암종도.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수행할 뭐 주요 파이프라인이랄까 아니면 10년 내 뭐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저희 사이토딕스의 기술은 지금까지 설명드리긴 암에 좀 한정되어 있지만 저희의 고유 기술은 혈액 내에 있는 특정 세포를 분리를 해서 진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내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을 이용해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예로 설명을 드리면 태아의
유전자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기존의 산정 검사는 산모의 혈액에서 태아의 DNA 조각을 얻어서 진단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전체 유전 질환의 일부만 진단이 가능하고 확진이 안 된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양수 첨자나 육모막 검사 같은 이제 위험한 검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모의 혈액에서 태아의 전체 유전자 정보가 담겨 있는 핵이 있는 세포를 분리해서 분석하게 되면 태아의 전체 유전 질환에 대한 확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산정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거 외에도 어떤 면역 세포라든지 혈액 내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을 이용을 해서 진단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확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내에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순환교양 세포를 이용한 액체 생검 기술의 상용화는 물론이고 이걸 뛰어넘어서 순환교양 세포가 가지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해서 그 중심에 저희 사이토딕스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교양 세포는 굉장히 많은 정보와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것을 이용해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면 대량의 빅데이터가 구축이 가능하고요. 이걸 통해서 정밀 진단과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순환경양세포를 일한 전주기에 걸친 암 분석을 통해서 조기 진단은 물론 전이와 암의 재발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서 암에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저희가 자리매김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예. 질병에 걸리기 전에 또 혹은 질병이 악화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바로 검사 기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이토딕스의 기술이 인류의 질병 정복을 앞당기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토딕스 선우요섭 대표,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침으로 3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신속 진단 키트를 올해 안에 만들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터댐을 확장하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혁신 기술도 확보해 디지털 뉴딜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초과학 예산을 확대하고 바이오와 우주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 개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폐경을 겪은 여성이 비만일 경우 유방암과 대장암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동욱 교수 연구팀은 여성 600만 명을 체질량 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도 비만군이 정상 체중군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54%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장암 발생 위험은 고도 비만군이 정상 체중군보다 24%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폐경 이후 비만이 암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수치 변화를 꼽았습니다. 고도 비만군은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2주 안에 물리치료를 해야 회복 효과가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대 연구팀은 뇌졸중 환자 60명의 뇌를 관찰한 결과 뇌 손상 발생 후 회복 과정인 신경 재배치 현상이 2주까지 활발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뇌졸중 발생 후 늦어도 2주가 지나기 전에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의미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인공지능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과학공방 가족공방교실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됩니다. 이번 가족공방교실은 디지털 도면으로 스마트폰 TV 만들기 등 30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전체 과정의 30%가 비대면이나 대면과 비대면 융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전월 세 번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천안 아산에서 발생한 보일러 공장 집단 감염은 환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 내에서 바이러스가 온풍기 바람을 타고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밀집, 밀폐, 밀접, 이른바 3밀 환경을 되도록 피하고 실내에서 머무를 때는 반드시 자주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